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에 찌릿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하며 잠에서 번쩍 깨게 만드는 그 느낌 말입니다. 대부분은 몇 분이면 풀리겠지 하며 참고 기다리곤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때로는 큰일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순한 근육경련이라고 여겼던 그 통증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40년간 응급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의 순간들을 지켜본 제 경험을 통해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중한 정보를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작은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노년층 건강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박진남남입니다. 저 역시 50대 중반 한밤중 갑작스러운 종아리 경련에 놀란 적이 있어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 의례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0대, 70대에 흔하게 나타나는 다리쥐. 언제는 그냥 두어도 되고 언제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불안했던 마음을 공감으로 그리고 그 공감을 안도와 희망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과연 단순한 근육 피로일까요? 만약 그것이 혈관이 막히려는 마지막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응급실에서 수없이 목격해온 저로서는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쥐는 가장 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 중 하나죠. 혈전증이라고 하는 혈관 내 피떡이 생기는 병이나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 그리고 깊은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심부정맥 질환들은 모두 초기에는 애매한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닌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거나 쥐와 함께 다리가 붓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더욱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쥐가 나면서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저린 감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수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이셨는데요. 어느 새벽 3시경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극심한 쥐가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프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30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다리 전체가 왼쪽에 비해 눈에 띄게 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리 색깔도 조금씩 달라지더니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40분이 넘도록 이어지는 통증과 명확한 다리 변화를 목격한 가족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정혜수님은 바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리에 깊은 정맥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그 피떡이 폐로 이동해서 생명에 위험한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혈전용의 치료와 항응고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3일간 입원 치료 후 붓기도 가라앉고 다리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참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병원에 온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평소와 다른 패턴의 쥐가 온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붓기나 색깔 변화가 동반된다면 이는 혈관이 보내는 긴급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참다가는 정말 생사를 가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우선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평소 쥐가 5분 내외로 풀렸는데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쥐와 함께 다리가 붓거나 색이 변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될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시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방과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리 쥐가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에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들이 부족하거나 불균형을 이루면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지 못하게 되죠.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긴 거리를 걷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면 근육이 놀라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 중요한데요. 고혈압 치료를 위한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들이 때로는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주거나 근육 자체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들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근육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저질환들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신경 손상으로 인해 근육 경련이 잦아질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신장 질환도 전해질 불균형을 통해 쥐를 유발할 수 있어요.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서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쉽게 경련이 일어나죠. 특히 하지 정맥류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근육 긴장을 증가시켜요. 또한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근육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말수님이라는 66세 분이 계셨는데 3개월간 거의 매일 밤 종아리 쥐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계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생활 패턴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우선 물을 너무 적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3컵 정도밖에 안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복용하시는 이뇨제 때문에 더욱 탈수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평소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손자 돌보기 위해 갑자기 많이 걷게 되면서 근육에 무리가 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트륨 섭취는 많은데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은 자주 드시는데 바나나나 견과류는 거의 안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생활 패턴을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분 섭취량을 늘리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권했어요. 하루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 마시는 것을 줄여서 야간 소변으로 인한 불편함도 최소화했습니다. 전해질 균형을 위해서는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과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 드시도록 했어요. 또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더 자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뇨제로 인한 전해질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였죠. 운동은 갑작스럽게 많이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하루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돌보실 때도 중간중간 앉아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또한 잠들기 전에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추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뇨제 복용 시간도 조정했어요. 저녁 늦게 드시던 걸 오후 시간으로 바꿔서 밤에 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쥐가 나는 것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죠.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한 달 후 그분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매일 밤 괴롭히던 쥐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크게 줄었고 설사 쥐가 나더라도 예전처럼 심하지 않고 빨리 풀렸어요. 3개월 후에는 거의 쥐가 나지 않는 상태까지 호전되셨습니다. 그분이 특히 효과를 많이 본 건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전해질 균형 맞추기였어요. 물병에 하루 마셔야 할 양을 담아놓고 시간대별로 나누어 마시는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매일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10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쥐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개선 가능한 요인들을 하나씩 찾아서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평범한 쥐이고 어떤 것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인지 헷갈리시죠?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만 붓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가 똑같이 붓는 건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쪽만 갑자기 부어오른다면 그쪽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쥐와 함께 부종이 나타났다면 더욱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 색깔의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피부색에서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창백해진다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때로는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는 염증이나 감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가 차가워지는 느낌입니다.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온도가 떨어져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양쪽 다리의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입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면서 동시에 다리에 쥐가 난다면 이는 응급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일반적인 쥐는 10분 이내에 풀리는데 30분 이상 계속되거나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섯 번째는 걷기 어려울 정도의 다리 약화입니다. 쥐와 함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무뎌진다면 신경이나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같은 쪽 다리에 계속해서 쥐가 나고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과 관련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윤님이라는 70세 분이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마사지를 하고 참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서 오른쪽 다리 전체가 왼쪽에 비해 눈에 띄게 굵어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평소 계단 오르기 정도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으시던 분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도착했을 때 그분의 상태는 꽤 심각했어요. 오른쪽 다리는 왼쪽에 비해 거의 1.5배 정도 두꺼워져 있었고 색깔도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보다 낮아져 있어서 즉시 산소 공급을 시작해야 했어요. 응급 초음파 검사 결과 오른쪽 다리의 주요 정맥에 큰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슴 CT 촬영을 해보니 그 혈전의 일부가 이미 폐로 이동해서 폐혈관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폐색전증 초기 단계였던 거죠.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폐색전증은 막힌 혈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거든요. 다행히 6시간 이내에 도착해서 즉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강력한 혈전용해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면서 동시에 항응고제 치료도 시작했어요. 처음 24시간 동안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혈전용해 치료의 부작용으로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행히 치료 반응이 좋았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3일 후에는 다리 색깔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분이 퇴원하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평소 다리에 쥐가 가끔 났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증의 양상도 다르고 지속시간도 길었는데 무엇보다 다리가 부어오르고 숨이 차는 건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 정말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냥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후 6개월간 항응고제 치료를 잘 받으셨고 정기적인 검사에서도 재발 징후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이분의 경우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패턴의 쥐가 왔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쪽 다리 부종, 색깔 변화, 호흡 곤란이 동반되면 이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에요. 폐색전증은 발생 후 6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예후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합병증 위험은 높아져요. 그래서 수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거리 여행이나 수술 후에는 며칠간 다리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매일 저녁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시고 붓기나 색깔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어요. 밤중에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면 더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죠? 올바른 응급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통증을 빨리 완화하고 2차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근육에 쥐가 나는 이유는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이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수축된 근육을 빠르게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를 위한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끝 당기기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당기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마사지입니다. 쥐가 난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근육이 이완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세요. 세 번째는 혈자리 지압입니다. 특히 승산혈이라는 자리가 효과적인데 종아리 뒤쪽 정중앙 가장 볼록한 부분에 있어요.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렀다가 떼는 것을 3번 정도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는 방법이에요. 윗입술 중앙을 5초에서 10초간 살짝 꼬집어주면 신경반사 작용으로 다리 쥐가 빨리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쥐가 풀린 후에도 근육이 뻣뻣하다면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 패드를 10분 정도 대주면 근육 긴장이 완전히 풀려요.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잘 활용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문연옥님이라는 72세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쥐가 날 때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참기만 하셨다고 해요. 한 번은 새벽에 쥐가 너무 심하게 와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고생하신 적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응급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이 발끝 당기기였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하기 어려워하셨는데 수건을 발가락에 걸고 양손으로 당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훨씬 쉽게 할 수 있으셨어요. 어느 날 새벽 2시경 또 쥐가 났는데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배운 대로 해보셨대요. 우선 무릎을 곧게 펴고 수건을 이용해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셨어요. 30초 정도 지속적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주셨죠. 그런데 이번엔 정말 신기하게도 2분도 안 돼서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고 해요.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승산혈 지압도 해보셨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뒤쪽 중앙을 5초씩 3번 누르니까 더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입술 중앙 꼬집기도 시도해 보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윗입술 중앙을 10초간 살짝 꼬집었더니 다리 쥐가 확실히 완화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분 정도 만에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셨대요. 그 이후로는 쥐가 나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오히려 차분하게 단계별로 대처하시니까 통증 지속 시간도 짧아지고 강도도 약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심리적으로 안정되니까 근육 긴장도 덜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특히 강조하신 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 긴 수건 한 장과 작은 온열 패드를 항상 준비해 두신다고 해요. 밤에 불을 켜지 않아도 손으로 찾을 수 있는 곳에 말이죠. 또한 승산혈 위치도 평소에 미리 찾아두어서 쥐가 났을 때 바로 누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가족들에게도 응급대처법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혼자 발끝을 당기기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남편분께 발끝 당기는 방법과 마사지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실제로 도움이 될 때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세게 당기거나 강하게 마사지를 했는데 오히려 근육 손상이 생길 뻔했다고 해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걸 경험으로 배우셨죠? 그분이 다른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신 조언이 있었어요. 쥐가 났을 때 절대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차근차근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올바른 응급대처법을 알고 미리 준비해 두면 쥐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상시에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한번 고생했으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죠. 다리 쥐도 마찬가지예요. 재발을 막으려면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자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는 발목이 아래로 꺾인 채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계속 수축 상태로 만들어서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서 발끝이 자연스럽게 위를 향하도록 하면 도움이 돼요.
스트레칭 부족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있다 보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체중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 근육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또한 복부 비만이 있으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압박을 받아서 쥐가 나기 쉬워져요. 흡연과 음주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이고 과도한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만들어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은자님이라는 68세 분이셨는데 6개월간 거의 매주 두세 번씩 밤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셨어요.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우선 수면 자세가 좋지 않았어요.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발끝이 항상 아래로 향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평소에 스트레칭을 전혀 안 하셨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거나 집안일을 하실 때도 오래 서 있는 자세가 많았는데 중간중간 근육을 풀어주는 시간은 전혀 없으셨다고 해요. 체중도 문제였어요. 최근 2년간 10kg 정도 늘어나면서 다리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서 앉아있을 때 하체 순환이 압박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단계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면 자세부터 교정했어요. 엎드려 자는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셔서 발목 아래 작은 베개를 받쳐서 발끝이 자연스럽게 위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도 도입했어요. 너무 복잡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만 알려드렸어요.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기를 10회,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잘 안 보였다고 해요. 오히려 새로운 수면 자세 때문에 잠들기가 더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쥐가 나는 빈도가 일주일에 두세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쥐가 나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크게 줄었고 설사 쥐가 나더라도 예전처럼 심하지 않고 빨리 풀렸어요. 그분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것은 취침 전 1분 스트레칭이었다고 해요. 3개월 후에는 거의 쥐가 나지 않는 상태까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쥐가 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변화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쥐가 날까봐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던 일이 없어진 거예요. 체중 감량도 병행하셨는데 급격하게 하지 않고 한 달에 1kg 정도씩 천천히 줄여 나가셨어요. 식단도 크게 바꾸지 않고 단지 간식을 줄이고 저녁 식사량만 조금 줄이셨는데 6개월 만에 5kg 정도 감량에 성공하셨어요.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20분, 30분으로 늘려나가셨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체력도 향상됐어요. 수분 섭취 습관도 개선하셨어요. 하루 물 마시는 양을 1.5리터로 정하고 큰 물통에 담아서 시간대별로 나누어 마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오전 중에 2컵, 점심 후 1컵, 오후에 2컵, 저녁 식사 전 1컵 이렇게 나누어서 마셨어요. 전해질 균형을 위해서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10개 정도를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특히 강조하신 것은 꾸준함이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안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족들의 격려로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효과적인 방법이 본인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장거리 이동할 때의 대처법도 익히셨어요. 차로 2시간 이상 여행할 때는 1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서 5분간 걷기와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해요. 비행기 여행 때는 좌석에서 발목과 무릎을 자주 움직이는 펌핑 운동을 하시고요. 이처럼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면 다리 쥐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그 순간이 단순한 근육 경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하고 절박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하셨을 텐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걱정해야 하고 언제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게 되셨죠. 또한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배우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생활 습관들 마이너스 잠들기 전 1분 스트레칭,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발목 아래 쿠션 받쳐 자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잠을 편안하게 지켜줄 거예요. 혹시 평소와 다른 패턴의 쥐가 오거나 한쪽 다리가 부으면서 색깔이 변하고 숨이 찬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즉시 119에 신고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빠른 대처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안도와 희망으로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